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37개 국가 중에서 1위라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된 바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경고등이 켜진 셈인데요. 여러분은 은퇴 후 재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기엔 수급액이 적어서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주식에 투자하자니 변동성이 커서 불안하고 부동산에 투자하자니 세금 부담이 또 너무 커졌고요. 은퇴 후 내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또 적정하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대담 들으시면서 팁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은퇴 후에는 소득이 이제 끊기는 거니까 뭐 조그만 변화에도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네, 그런 그렇죠. 분들 심리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현금 흐름을 좌우하게 되는 뭐 그런 계기들, 이벤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나이가 50대가 넘어가신 직장인분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직장 다닌 날보다 지금까지 다닌 날보다 다닐 날이 적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노후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50대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뭐냐면 한 55세 전후로 오는 임금 피크가 가장 큰 이벤트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다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제 준비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진짜 하게 되면 이제 진짜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이벤트를 겪으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은퇴에 내가 직면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행인 건 이제 노령연금이라도 좀 있으면 받으면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네. 직장 다닐 때 소득을 대체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개인연금 받는 게 종료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이제 소득 흐름의 변경들은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요즘엔 거의 다 이제 퇴직연금 가입을 하시니까 본인이 또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을 하기도 하잖아요. 점점 갈수록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직장인들에게는 중요하다고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각자 또 다르니까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는 직장인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를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죠. 예, 네, 퇴직연금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DB형이 있고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DC형이 있는데 네. DB형이라는 제도는 그냥 회사가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근로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정해진 룰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는 거라서 별 관심을 안 뒀는데 DC형 제도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많이 또 가입을 권했어요. 예, 실제로. 네. 그렇죠. 늘어나면서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 퇴직금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상품들도 과거에는 전부 다 원리금 보장 상품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전체 적립금의 한 85, 6% 정도를 이제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두고 있다가 변화가 생긴 계기가 이제 코비드 사태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갑자기 이거 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기면서 ETF나 뭐 TDF와 같은 이제 투자형 상품들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나 이제 은행권이나 이제 보험회사에 가지고 있던 상품들을 이제 증권사로 옮겨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노후에는 기댈 언덕이라고 하는 게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게 있고 이제 사적연금, 퇴직연금도 있지만 기타 다른 또 사적연금으로 또 소득을 이제 충당하는 분들도 그런 걸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사적연금 부분, 뭐 IRP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챙겨야 될 혜택들도 많이 있죠. 여기에 뭐 세제 혜택 같은 것도 많이 부여가 되니까 말이죠. 네.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이제 직장인분들한테는 연금저축 같은 상품일 겁니다. 이제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IRP라는 상품도 이제 세제 혜택이 있는데 연금저축하고 같이 가입했을 때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안 주어지지만 IRP까지 같이 가입하면 700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세제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제 혜택을 빌미로 해서 이제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400만 원 또는 700만 원씩 꾸준히 불입해 나가면 그게 이제 5년이 되고 10년이 됐을 때 목돈이 되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세액공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이제 한 400만 원 정도씩 꾸준히 불입을 한다 그러면 한 1년에 이제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세금 환급받는 게 66만 원, 뭐 작아도 52만 8천 원 정도는
환급 받을 수 있고요. 700만 원 정도를 저축했을 때는 많이 받으면 115만 5천 원 정도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제 혜택 환급 받는 것들을 챙기시면서 그런 재미도 느끼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목표로 해서 가능하면 뭐 연간 400만 원 또는 700만 원 정도를 내가 꾸준히 저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어떻게든 저축을 해 나가면 이게 기간이 지난 다음에 큰 돈이 쌓여 있는 거라서 그 네.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예. 따라서도 예를 들어서 절세 혜택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가장 큰 노후 자금이라고 하면 퇴직금이잖아요. 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을 떼거든요. 이걸 네. 만약에 진짜 55세 이후에 퇴직하면서 이 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퇴직소득세 내야 될 돈의 한 60에서 70% 수준에 하는 연금소득세만 내니까 세금을 한 30%에서 40%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퇴직급여를 수령하시는 분이라면 제일 먼저 고려할 거는 이거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경감효과가 한 30~40%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자산운용 플랜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연금저축이나 IRP에 내가 적립했던 돈 있잖아요. 네. 요거를 중도에 그냥 해지하면 16.5% 정도 되는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요것도 만약에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세율이 한 3.3에서 5.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융 이자 소득세 같은 경우가 15.4%인 거랑 비교해 보면 세율도 되게 상당히 저렴하게 해서 이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세 효과들을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나서 인출 플랜을 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보다는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풍부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연금도 어떻게 보면은 소득으로 잡히면 네. 이게 이제 건보료, 건강보험료를 오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 않나요? 그 질문을 진짜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제 직장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급여 받는 데에서만 건보료를 부과하니까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하는데 퇴직하고 나면은 이제 소득, 재산, 자동차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이때 소득 항목 중에 연금 소득 항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 이게 내가 만약에 퇴직금이나 일반 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연금 소득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만 해당됩니다. 사적연금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나 개인적으로 부었던 개인연금 부분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 안 되니까 그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퇴 후 이제 자산을 뭐 연금 얘기를 이제 주로 해봤지만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뭐 네. 젊은 시절이어서 소득이 계속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공격적으로 투자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뭐 20대에서 40대 한참 소득이 이제 계속 이어질 뭐 그 시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은퇴하신 분들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안전하게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자기한테 질문을 한 3가지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이제 할 질문이 뭐냐면 정기예금 정도의 수익률에 만족하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만족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요즘 정기예금 뭐 금리가 좀 올랐다고는 그래서 하지만 뭐 범에 그렇게 만족한다 그러면 그걸 하면 되는데 아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역량이나 시간이나 경험이 충분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게 사람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편차가 나겠죠. 있을 것 스스로 하실 같아요.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질문하기 전에 이미 하고 계실 거예요. 저한테 그걸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생각을 지금 해보시죠. 물어보시는 들으시면서. 분 정도라면 말씀하셨듯이 잘 모르겠는데 이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하면은 상품 중에서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상품들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산 배분형 펀드 같은 것들을 한번 골라놓으면 처음 들어갈 때 주식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는 보시면 돼요. 뭐 30%에서 40% 정도 되는 상품을 골라놓으면 그게 일정하게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30%를 유지해 준다 그러면 올랐을 때는 처분을 하고 떨어졌을 땐 더 사는 구조가 펀드 내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형태의 상품을 정해놓고 운용하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그러면 좀 너무 재미가 없지 않냐 네. 그러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형태의 자산에다가 한 70%나 80%의 노후 자금을 넣어서 운용을 하시고요. 나머지 한 10에서 20% 자금들은 요즘 유행하는 ETF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하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이제 전략으로 핵심 이성 전략이라 그래. 핵심은 이제 안정적인 펀드에다 넣어두시고 네. 위성은 약간 공격적인 데다 투자하시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이제 노후의 자산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을 따져보고 자산의 절반 정도는 무조건 안전한데 둔다든지 그리고 나머지 일부만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더 공격적인 방법으로 뭐 운영해 본다든지 그래 배분의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만약에 가장 뭐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은 전체 자산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익을 조금 더 추구하시는 분 같은 경우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전략들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요즘 같은 장세, 변동성 장세가 이렇게 크게 벌어진 장세에 주식에 은퇴 자금을 투자한다라는 건 정말로 위험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말씀하신 대로 뭐 ETF라든지 좀 안전적인 그런 자산에 투자 상품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요즘에 또 트렌드를 하나 마지막으로 짚어보자면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좀 예, 예. 빨리 은퇴를 하시는 예, 예, 예. 그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예. 은퇴 후 삶을 내가 즐기겠다, 주체적으로 예, 예. 즐기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사실 우리가 정년까지 가서 자산을 최대한 모을 대로 모아서 은퇴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은퇴를 한다면 뭔가 투자 전략이나 운용 전략도 그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좀 트렌드를 반영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수명은 늘어나잖아요. 근데 리타이먼트 그렇죠. 퇴직을 일찍 한다는 거는 그 뒤에 퇴직한 다음에 자산 운용 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고려해야 될 생각은 수명이 늘어난 만큼 돈의 수명도 늘려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산을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자신의 수명하고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자산 중에 일정 부분들을 연금화 시켜 놓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익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인출하는 플랜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파이어족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스스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들이 은퇴 준비할 때, 리타이먼트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정리 질문 해주세요. 자, 이제 내가 은퇴 후에 내 자산을 이렇게 운용할 것이다 라는 분들에게 자, 마지막 조언을 좀 당부를 해주신다면 잊지 말아야 될 원칙, 꼭 가져가야 될 전략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산 관리는 제가 보기에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속도보단 방향. 예, 너무 빨리 막 모으겠다라고 하면 되게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공격적으로 했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이제 자기 돈이 꾸준하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불입되고 있다면 그 돈은 이미 적립식으로 불입되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목표를 세워서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노후 자금을 적립할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지 않게 목표를 잘 세워서 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속도보단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겠군요. 자, 오늘 대담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팁을 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